네,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전기기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전기기기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형태로 진행을 해봤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본격적인 학습 목표대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1학기 때 배울 내용은 직류기하고 동기기. 직류기는 직류를 DC죠. 직류 신호를 사용하는 회전기기라 그랬어요. 회전기기. 그래서 직류 회전기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거의 하반기 6월 달서부터는 이제 교류 회전기기인 동기기를 배울 거예요. 자, 오늘서부터는 그럼 직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배울 건 뭐냐? 오늘 배울 거는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는 14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교재 14페이지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직류 발전기의 원리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직류 발전기로의 원리가 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많은 법칙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법칙들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직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 활용되는 게 첫 번째 전자유도라고 있습니다. 전자유도.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1학년 때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전자유도 법칙이요. 자, 그 전자유도 법칙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자유도 법칙이라는 건 뭐냐? 여기 교재에 같이 줄을 그을게요. 자기력 선속의 변화에 의해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선속, 즉 줄여서 자속이라고 우리는 1학년 때 전기회로 시간에 배웠어요.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도체에 뭐가? 기전력이 발생되는 현상. 자, 기전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전압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전압, 예를 들어서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좀 작은 의미예요, 물리적으로. 전기적 입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입장입니다. 기전력, 어떤 에너지가 발생된다 얘기죠. 기전력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압이 발생한다 또는 전류가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전력은 전압이나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전압하고 전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전위차라고 배웠죠. 그럼 전위차가 있으면 도체가 전위차가 있는 어떤 그 전원에 도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나요? 네, 전류가 흐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기전력의 의미는 전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좋고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용어상 좀 정리를 할게요. 현재 우리 책에서는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했는데 자격증이나 다른 책에 보면 전자기유도 현상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맞는 표현 같아요. 이제 밑에 배우게 될 이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는 화학자면서 물리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에디슨처럼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중퇴시거든요. 에디슨과 같이. 그래서 거의 실험적으로만 갖고 있지 이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학이 이 패러데이의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패러데이는 실험 물리학자면서 실험 화학자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패러데이라는 분이 전기와 자기는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실험적으로 굉장히
전기와 자기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입니다. 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자기력이 눈에 보입니까? 우리가 자석 N극하고 N극을 이렇게 서로 붙였을 때 그게 붙지 않고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밀어내는 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예, 그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전기와 자기가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분이 패러데이예요. 그래서 전기의 역사에 있어서 또는 자기의 역사에 있어서 패러데이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좀 잡얘기였고 전자기 유도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도 좋다. 자, 그러면 이제 패러데이 법칙 볼 거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은 같이 책을 읽겠습니다. 전자 유도에 의해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의 세기. 자, 전기 에너지의 세기. 전자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기 에너지의 세기는, 이 전기 에너지의 세기는 뭐예요? 전압이나 전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압이나 전류는 뭐에 관계가 되어 있느냐? 자기력의 세기. 자기력이 얼마나 세냐, N극하고 S극의 자극의 그 자성이 얼마나 세냐, 그 다음에 도체가 얼마나 많이 감겨 있느냐, 도체에 감긴 횟수, 그 다음에 자석이 빨리 움직이냐 느리게 움직이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패러데이는 이 세기가 요거 속도, 이 자석의 운동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전기 에너지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감겨져 있는 이 코일에 감긴 횟수, 이 코일을 감겨져 있는 이런 다발을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배웠죠. 솔레노이드에 감겨져 있는 코일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전기 에너지, 전압이 세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또 요 N극의 자성의 세기가 크면 전기 에너지가 많이 나오더라. 그렇게 양이요, 양. 어떤 뭐 무게, 양만을 패러데이가 발견을 한 거예요. 실험적으로. 그 양이 전기 에너지의 세기라 그랬잖아요. 그 양이 자석의 세기, 도체에 감긴 횟수, 자석의 움직임 속도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 밑에 이제 후대에 이 법칙을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수학적으로 또 정리를 많이 해주고 막 합니다. 후대에. 그리고 요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온 것은 전기 에너지의 세기, 즉 전기 에너지의 양은 어느 정도냐, 이것만 지금 패러데이가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 후대의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양은 그렇게 나오는데 과연 극성은 어떻게 됐느냐를 수학적으로 실험도 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요 밑에 나온 그림은 패러데이의 실험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전류의 방향, 이렇게 지금 전류의 방향을 나타낸 그림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운동 방향이 자석이 N극이 코일에 근접할 때,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이 예를 들어서 코일에 근접해 있다가 이제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규명한 사람은 렌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이 전부 다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나와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누구의 법칙입니까? 선생님이 1학년 때 외울 적에 이거를, 또는 자격증 반에서 선생님이 알려드릴 때 뭐 왼전 오발, 완전 오발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왼손은 전동기의 법칙, 오른손은 발전기의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은 그럼 누구의 법칙? 발전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고 직류 발전기의 법칙만은 아니에요. 교류 발전기의 원리에도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들어갑니다. 그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냐? 자, 선생님이 책 속에 있는 글씨로서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장 공간에서, 즉 자기장이 있는 공간, 자기력 선속, 자속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법칙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뭐예요? 자기장 공간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무조건 공간은 자기장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는 뭡니까? 도체가 움직였을 때 자기장 공간 영역 안에서 행위가 도체가 움직였을 때 그 도체 양쪽 끝에는 뭐가 발생한다고요? 기전력, 즉 전압, 에너지, 전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어디 기업에 또는 회사에 아니면 대학에 면접을 가실 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설명해 봐라 라고 하면 요렇게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장 공간에서 도체가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 끝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100점짜리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이제 15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우리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1학년 때 배웠던 이 오른손이 나오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힘의 방향,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의 방향이 자속 밀도의 방향 또는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중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발생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BLV, 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가지고 1학년 때 우리가 전기 회로에서 배운 적이 있죠. 중요하진 않습니다. E는 BLV, 사인 세타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1학년 과정이긴 하지만 전기 기기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시험 문제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1학년 때 과정이라. 즉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를 기억하라?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서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 그 원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바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주요 되는 것이 뭐냐? 앙페르의 오른나사의 법칙, 패러데이의 법칙,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발전기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간혹 자격증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건 이미 1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전기기기 시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직류 발전기의 이제 실질적인 원리예요. 자, 직류 발전기의 원리인데 갑자기 지금 나오는 게 여기 보세요. 제목에는 직류 발전기의 원리인데 밑에 그림에는 교류 발전기의 원리라고 돼 있죠. 교류 발전기의 원리가 나온 거는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교류 발전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교류하고 직류를 이제 비교해 드릴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한번 볼게요. 지금 교류로 발전을 시킬 때는 이렇게 도체가 자기장 영역 안에서 이제 회전하게 되겠죠. 그 회전할 때 이렇게 슬립 링에서 이제 이 도체가 회전하게 되고 여기 브러쉬라고 하는 기전력 인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도체가 이렇게 돌면서 브러쉬하고 닿겠죠. 그때의 브러쉬 밖으로 나온 신호의 모습이 이 파란색 발생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류 신호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사인파형이죠. 그죠? 1학년 때 배웠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교류 발전기는 슬립 링을 통해 가지고 도체가 회전할 때 브러쉬하고 요 슬립 링에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에 딱 도체가 닿겠죠. 그때 기전력을 빼는 거예요. 이 도체가 안 닿는 구간에서는 기전력을 뺄 일이 없겠죠. 브러쉬에서만 딱 빼는 겁니다.
그러면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16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그림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직류 발전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 아까 전에 교류에서는 이 지금 브러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류자가 아니었고 슬립링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정류자가 들어가죠. 자, 정류자인데 이 모습을 확대한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여기 정류자를 보세요. 정류자가 여기가 끊겨 있죠. 요쪽이 이제 위아래 약간 대각선 쪽으로 끊겨 있죠. 이렇게 끊긴 부분에서는 전압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브러쉬하고 닿지 않으니까 전기를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류자가 잘려 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류자긴 한데 잘려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약간 조각이다. 정류자 조각이다라고 해서 정류자편이라고 합니다. 정류자편. 이해됐습니까? 정류자편이라고 해요. 이 정류자편을 이용하면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자, 우리 교재에는 없어서 잠깐 다른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까 직류 발전기는 교류 발전기하고 다르게 슬립링 대신에 정류자편을 쓴다 그랬죠. 이 정류자편을 쓴다 그랬어요. 정류자편을 쓰는데 그 정류자편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정류자편 여기 끊겨 있다 그랬죠. 그 끊겨 있으면 어떻게 신호를 추출할 수 있느냐? 자, 원래는 교류 발전기라면 양의 반주기 한번 갔다가 음의 반주기로 이렇게 돼야 되죠. 신호가. 근데 이 음의 반주기를 거꾸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 구간이 아예 안 나오도록 하면은 양의 반주기만 나왔다가 음의 반주기는 아예 안 나왔다가 양의 반주기만 나오면 직류의 형태, 방향성이 똑같죠. 교류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바뀌지만 얘가 만약에 이 신호가 뽑아내는 신호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그러면 완벽한 직류는 아니지만 직류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교류 발전기, 우리나라는 공침 주파수가 몇 헤르츠라 그랬어요? 60헤르츠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은 교류 한 주기, 만약에 교류 한 주기가 된다면 이게 몇 번? 1초당 60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지금 직류 발전기에서 나온 유도기 전력이 음의 반주기, 교류 신호에서 나왔던 음의 반주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1초 동안에 얘는 몇 헤르츠가 나오는 거예요? 120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120헤르츠가. 그죠? 그럼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1초 동안에 여러분들 형광등이 120번 깜빡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여러분들 눈에 느껴질 것 같아요? 안 느껴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느껴지죠. 그죠? 예. 뭐 120.1번 또는 121번 정도 눈을 1초당 깜빡여야 아마 그 깜빡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좌우지간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된다? 교류 발전기의 양의 반주기나 음의 반주기 중에 하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죽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교류 발전기에서 나온 신호에 음의 반주기를 죽여가지고 역으로 역전환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학습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직류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였어요. 직류 발전기의 원리로 활용되는 것은 뭐냐?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는 굉장히 많은 유도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거니까요.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법칙, 패러데이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이제 패러데이는 양을 따졌다면 렌츠는 기전력의 방향성까지 해가지고 뭐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다. 대표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 원래 교류 발전기는 양의 반주기, 음의 반주기가 이렇게 되는데 요 슬립링 대신에 정류자 편, 잘린 거예요. 편이라 그랬죠. 정류자 조각을 놓고 거기랑 브러쉬랑 잘, 이게 기계적인 겁니다.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시다 보면. 왜냐면 또 시간차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신호가 하나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가다가 여기서 끊겼어요. 뭐 자르는 걸 정류좌편을 각도를 잘못 맞추면 요렇게도 잘려줄 수 있습니다. 신호가. 그래서 그 신호를 잘라주는 이 정류자 조각하고 브러쉬를 기술적으로 잘 결합해서 교류 신호에 나왔던 음의 반주기 또는 하나의 반주기를 방향성을 똑같이 맞춰주면 이게 직류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류 발전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기기를 공부하고 있는 강의의 달인 휴강 최이동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